운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3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소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과 사회에 계속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실린 소설 중에서는 김혜진 작가의 푸른색 루비콘, 그리고 김지연 작가의 반려빛, 치읓 아니고 지읒 받침의 빛입니다. 네, 김혜진 작가 푸른색 루비콘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루비콘 차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서 찾아봤어요. 네. 저는 저 이모가 루비콘 차를 탔었어갖고 지금은 안 타는데 네. 처음에 보고 좀 놀랐었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네. 좀 투박하고 그쵸? 네. 그 사륜구동이라고 해야 되나? 지프차 같이 생긴? 네. 근데 제가 또 잘못 생각한 게 혼자 이 루비콘강을 건넌다라는 그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면서 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게 저한테 약간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저 혼자 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냥 루비콘강을 건넌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게 또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소설의 배경이 종교적이긴 해요. 근데 루비콘이 그런 뭐 지옥이나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기, 저승이나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상으로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교회에서 뭐 몇 주든 몇 달이든 그런 성경 공부 혹은 새신자 수업, 뭐 예비신자 수업 이런 것을 교리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새신자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런 새신자 교육에서 송경수라고 하는 60대 은퇴한 남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반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 반에 좀 적응하는 이야기가 초반에 펼쳐지는데, 이 송경수라는 이 60대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거의 칠순에 가까운 나이인데 아내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고 사실은 아내가 있었을 때는 뭐 지인이나 새로운 모임에 가거나 이런 식의 갈 때 좀 어려운 게 없었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되게 자신의 좀 관계의 반경이 갑자기 줄어든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된 거죠. 아, 사실은 내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관계가 좀 원활하게 유지가 됐었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아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자기가 열심히 어떤 관계성을 좀 개척해 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렇지만 좀 집에 있으니까 아들 눈치도 보이고 좀 나가서 혼자 독립적으로 뭘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에 이런저런 문화센터도 다니고 이것저것 배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이제 남자인데, 그 남자가 이제 이런저런 데 다 좀 실패를 하고 적응하는데 결국은 이제 오게 된 곳이 교회의 새신자 이제 수업인 거죠. 근데 이 성경 수업에서 나름 좀 열심히 사람들이랑 어울려 보려고 옆에 앉은 이제 사람에게 뭐 이런저런 이제 말을 건넸는데, 그 남자가 50대 정도 돼 보이는 좀 남자인데 되게 심드렁하게 대꾸를 하면서 좀 행색도 조금 남루하기도 하고 친화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친해지지 못하고 그런 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이 송경수라는 이 사람은 되게 무례한 사람이고 불쾌하고 언짢은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이제 가졌었는데,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수업에 갔더니 되게 자기가 무례하다고 느꼈던 그 50대 초반의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이제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거죠. 돌아갈 때.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일단은 자기가 좀 다리가 정상이 아니라면서 좀 정강이에 이제 수술 자국을 보여주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해서 이 남자에게 차를 태워주죠. 근데 이 남자의 차를 타고 찾아간 이 남자의 집은 집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약간 좀 컨테이너나 트럭 같은 데가 서 있는 공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벌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이 새신자 수업에서 이 남자를 몇 번 마주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야기가 끝나지만 또 마지막에는 이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이 남자에 대한 어떤 좀 회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전체의 줄거리는 구성이 되는데요.
저는 그동안 읽었던 좀 김혜진 작가 소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은 좀 받긴 했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김혜진 작가 소설에는 제가 읽었던 작품들은 좀 여성화자, 네.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30, 40대 여성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노년에 접어든 남성이고 좀 이런 세신자 성경 수업이라는 배경도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야기 좀 전개되는 방식도 저한테는 기존의 김혜진 소설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좀 읽으면서 계속 재밌다는 느낌과 함께 네. 서사가 흥미롭다기보다는 그냥 이 안에 있는 장면들이 저를 좀 찌르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읽고 나서 되게 좀 여운이 깊게 남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네. 또한 동시에 이거는 어떤 의미지? 라고 좀 의문이 풀리지 않는 네, 것들도 맞아요.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재밌게 읽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진 작가의 단편이나 네. 다른 작품에서 여성화자 이야기를 더 많이 저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아마 그 9번의 일인가? 그 노동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또 좀 달랐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작품은 조금 더 그 9번의 일이랑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긴 했던 게 소설의 화자인 나는 칠순에 가까운 나이고 다른 상대는 조금 더 적은 나이인 거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아내를 자신들의 예상보다 빨리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 후에 남는 시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하는 상태에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중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굉장히 상반되는 것들이라 좀 재밌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이것도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부적으로 뛰어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서사를 좋아하기는 해요. 각자의 뭐 특별하다고 보기에는 아닐 수 있지만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섞이지 않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이게 꼭 뭐 이번 문학과 사회가 강조한 계급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계급의 상하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정말로 섞일 일이 없는 사람들의 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한 직업군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섞일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를 좀 좋아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회의 어떤 새신자 교육이라는 핑계로 저는 교회를 진짜 옛날에 중학교 때 호기심에 나간 게 전부여서 이렇게 8주간이나 그 교육을 받는다는 걸 몰랐거든요. 천주교는 6개월이나 해요. 진짜. 그 다음에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막 시험도 막 외워야 돼요. 그냥 어떤 맨날 새로운 누가 오면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생각만 했지 이게 정식 세례나 이런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8주나 하네라는 그럼 그거는 아예 세례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교회 시스템은 개신교 시스템 잘 모르는데 천주교 시스템은 신청해야 되고 같이 수업을 듣고 나눔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경험 나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6개월이 흘러가서 예식을 이제 결국 하게 되는 건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8주간 하고 그거를 마지막에 뭘 해야 진짜 세례를 받는 그런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소설 화자는 그 전에 헬스장 다니고 주민센터에서 뭐 배우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또 교회의 새신자 이거를 그러니까 마치 커뮤니티 활동처럼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이 노년에 사회에 들어가고 싶지만 알게 모르게 배척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선, 뭐 헬스장에서 자기가 원한 건 음악을 조금 줄여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음악 말이에요 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이라는 사람이 음악 못 바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칼에 이어폰 끼세요. 그냥 예상한 자기가 예측한 대로만 대답을 한다던가 그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다던가 뭔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갈 곳을 잃은 사람인지. 근데 사실 이거는 노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청년 백수들도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긴 하죠. 갈 곳이 없죠. 네, 저도 옛날에 잠깐 일 쉬었을 때 이런 무료 교육 같은 거 찾아보고 뭔가
그래도 시간 동안 사람도 만나고 네. 무언가를 배워보는 경험을 갖는 게 좋다라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는, 마치 저번 시간에 왜 정윤주 작가님 소설 중에 그 열려있는 성당 벤치에라도 앉아보는 그런 맞아.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이 인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안 나오는데 네. 그 양봉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디서 이제 폐기물 같은 것들을 주워와서 네. 공간을 꾸리고, 근데 네. 그것도 되게 묘해요. 완전히 지저분하다고 하기엔 또 그럴싸한 부분들이 맞아요. 있고, 근데 들여다보면 뭔가 또 막 얼룩도 많고 뭔가 네. 시원하게 깨끗하다고 하기엔 좀 그래. 네. 그리고 양봉도 뭔가 허술해. 하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정성이 맞아요. 들어가 있는 구조물이야. 네. 하지만 조금만 뭘 해도 막 벌들이 도망을 네. 친다던가.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벌에 물려가지고 이제 어떤 잠깐의 그 안 좋은 상황이라던가 그 차가 진탕에 빠져가지고 고비가 있을 때 있은 후에 그 꿀물을 주는데 그게 굉장히 눈이 깜짝 뜰 네. 정도로 맛있다던가 네.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한 경험이나 상식이 많이 없지만 주영님이 근데 그 얘기 꺼내시긴 했잖아요. 네. 녹음 전에 어떤 종교적인 그 것과 맞닿아 있는 소설인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네, 근데 이 50대 남자가 이 송경수라는 남자의 좀 네. 삶에서 좀 만나는 어떤 예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또 직접적인 메타포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또 저어가 되는데 네. 근데 또 그 생각을 또 안 하기도 어려운 전 좀 헷갈렸어요. 네. 저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냥 네. 그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인물이 송경수가 신경 쓰는 십자가의 얼룩 같은 존재? 그러니까 네. 나쁜 의미의 얼룩이라는 게 아니라 그 얼룩도 포용하고 있는 어떤 십자가라는 상징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세례를 받느냐 아니냐가 과연 이 안에서의 중요한 건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마지막에 수염에 긴 남자라던가 그러니까 제가 아마 몰라서 그 메타포를 더 못 읽어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 루비콘도 여기서 오히려 그 남자의 차였으면 주영님의 해석이 더 부합한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애매하게 송경수의 차, 그쵸. 그 아들이 타던 차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차를 통해 연결이 되는 거긴 하고 둘 다 어떤 네. 아내를 잃었다라는 경험이 같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한테는 막 엄청 이거야 이렇게 딱딱딱딱 저는 이제 읽히진 않았는데 특히나 마지막에 양봉하는 사람에 대해 관리하는 사람이 찾으면서 아 근데 그분 안 왔네요 하면서 그 명부에 빠진 게 있어서 어쩌나 하고 있었어요. 그분 성함이 오영석 씨죠? 여자가 묻자 갑자기 또 송경수가 되게 단호하게 아닙니다. 네, 그 사람 이름은 박훈식입니다. 박훈식. 그게 그 사람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착각하거나 거짓말인 그쵸. 건데 근데 어떻게 담당자도 학원처럼 그분 성함이 뭐였죠?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한 엉뚱한 이름을 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이름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떤 이 장면은 정말 마지막은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소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함의하는 것들을 해석할 만큼의 지적인 능력은 좀 딸리지만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양봉하는 공간이라던가 저한테도 사실 가볼 만한 공간은 아닌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의 그쵸. 삶의 영역에서는. 네.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런 거를 수평적인 동시대에서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소설이든 영화든 특히나 이 송경수라는 인물의 삶의 이력과 이 사람의 이력은 충분히 다를 거라. 이 사람이 이제 행정실에서 오래 했었던 인물이고 하잖아요. 초점하자는. 네. 정말 크로스될 일이 없는 사람들인 건데 그 사람들이 만났다라는 그 마주침 자체가 저한테는 이런 만남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이 저도 이제 김혜진 작가의 그 전에 다른 소설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네. 또 나름의 어떤 어두운 회색조의 매력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두 사람이 남자의 집, 그냥 양봉하는 남자의 집에 네. 간 장면들이 네. 다 마음에 들었는데 네.
이 50대 양봉남은 네, 양봉남. 정말 이 교회에서 온갖 살림을 다 챙겨가는, 근데 또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친교하라고 이제 모아둔 그 테이블에 과자 다 이제 쓸어가고, 보니까 이제 자기 집 고치려고 교회 이제 한 구석에 이제 뭐 쌓아둔 공사장 약간 합판 같은 거 다 챙겨가고, 이렇게 알뜰살뜰 막 교회에서 막 다 챙겨가는 이런 사람 캐릭터도 일단 좀 재밌고, 제가 재밌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양봉하는 이 남자랑 송경수 이 초점화자랑 대화가 잘 안 돼요. 전혀. 완전 어긋나요. 네. 근데 그게 좀 되게 예를 들면 뭐 양봉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따로 배웠어요 하니까 남자가 대답하면 벌집 효과라고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회까지는 걸어서 옵니까? 걷긴 좀 먼데. 그러니까 남자가 또 솔직한 말로 나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얘기 있잖아. 근데 이런 얘기가 되게 묘하게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데 좀 붙어요 또.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이런 게 좀 있었고. 묘하게 처음엔 불쾌하다가도 송경수가 네. 근데 나중에 그냥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재밌고. 그리고 그 50대 그 양봉하는 그 남자가 되게 투박하고 거칠고 좀 무례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막 발밑에서 아이고 우리 애기들이 여기 있네요. 벌이 3마리가 바닥에 죽어 있으니까 불쌍한 놈들 좋은 곳으로 가라 아멘. 막 재밌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읽다가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은 이것 또한 뭐 클리셰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클리셰일지라도 참 좋더라고요. 그 마지막 3번째 방문 때 네. 이 남자 이제 양봉남의 집에 가는데 되게 날이 안 좋고 길이 안 좋아가지고 차가 이제 진탕에 빠지는데 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가 정말 더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차까지 말썽이구나. 이제 차까지 네. 포기하고 손을 떼고 차에서 한 걸음 물러났을 때 그 차가 구덩이를 빠져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더는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성사되는 것들? 근데 그게 너무 삶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내가 손을 뗐을 때 찾아온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왜 손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나 이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손을 놓는 순간 차가 구덩이에서 나오는 그게 저한테는 그래 이런 게 삶이지라고 하면서도 약간 작은 기적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달디단 물을 먹는 고기까지 연결되면서 저한테는 조금 좀 신비한 그래 이게 삶이지 이런 느낌을 또 한 번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신이 있어서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저는 근데 왜 끝까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든 다음에 그 기적을 주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긴 해야지라는 들었는데 거겠죠? 신이? 야 인간아 너 할 때까지는 해야지. 그럴 거면 그냥 사고가 안 나게 해주면 안 될까? 물론 그 순간에 이제 아내가 죽었다라는 거에 대한 다시 진지하게 짧은 찰나겠지만 돌아보는 게 나오죠. 네. 자신이 잃은 게 아내인지 자신인지 자신과 아내가 공유했던 것인지 막 생각이 갈팡질팡하면서 아내가 떠난 후에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그 진창에서 막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클리셰의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순간 차가 이제 빠져나오는데 사실 진짜 맞아요. 이런 것들이 살면서 경험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했을 때 문이 열리는?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이라던가 그리고 너 할 만큼 했지 이제 다른 거 줄게 라는 식의 근데 좀 빨리 너무 힘들지 않게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네 사실 또 그런 거는 이 너무 반복되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힘듭니다. 이 소설 안에서는 좋은 장면이긴 했는데 근데 진짜 이 소설이 이 의미를 잘 모르겠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송경수가 당신이 트럭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트럭 가져와서 이걸 빼는 게 낫지 않냐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또 막 내려서 밀라 그래. 대답을 안 해. 그러더니 이제 일이 다 처리된 다음에 사실 저 트럭은
시동 안 걸린 지 꽤 됐고 보기에 네. 멀쩡해도 그냥 고물이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네. 손재주가 없는 사람 같지가 않은데 그쵸. 그 트럭을 또 왜 그냥 놓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를 막 맨날 그렇게 들고 혼자 잘 왔다 고치는 갔다. 사람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진짜로 뭔가 의미가 없을 것 같진 않은데 잘 근데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약간 근데 어쨌든 그 안에 다른 되게 세부적인 것들이 흥미롭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지금 드는 생각은 다음 계절에 리뷰가 나오면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거는 저한테는 어떤 특징적인 두 인물이 크로스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아 되게 재밌다 이렇게만 좀 단편적으로 읽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깊게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진짜 주영님 말씀 의견대로 그 약간의 추측대로 종교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 신적인 의미? 뭐 네. 특정 그 종교라기보다 네.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잘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네. 소설로 넘어가 볼게요. 김지연의 반려빛, 지읒빛. 네. 반려빛.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걸 빛이 네. 지읒 받침인 걸 보긴 했는데 네. 설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설 안에도 그런 뉘앙스의 말이 나오는데 빚을 반려하고 있다라고 쓸 수 있는 게 그 반려병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도 되게 놀랍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아무튼 시리즈 중에 아무튼 반려병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아, 반려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만들어내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무튼이거나 아무튼 책 제목 중에 반려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는. 근데 그게 근데 그거는 실제로 나와 평생 동반하는 병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부정적인 것과 반려를 쓰는 경우가 사실 잘 없잖아요. 그쵸. 반려동물, 반려인은 다 긍정적인 네. 의미인 거지. 뭐 반려고통 이런 말을 쓰진 않잖아요. 반려고난. 네, 특히나 이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지칭하는 말이 될 때는 굉장히 아프고 네. 어떻게 보면 무례한 말일 수 있는데 이 소설에선 결국에는 어떤 희화화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긴 했어요. 네. 이 소설은 정연이라는 인물이 전 연인의 어떻게 보면은 말만 믿고 큰 돈을 빌려줬다가 동거했던 연인에게 그 연인이 헤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까지 들었음에도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어느 순간 받지 않고 네.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러니까 서일이라는 그 다른 인물인데 네. 여성이죠. 네. 여성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연인의 빚을 자신이 전세자금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신용대출로 전 연인의 네일샵을 위해 받았던 빚을 거의 2억에 가까운 네. 거죠. 1억 6천. 네. 그 돈을 짊어지고 사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 연인이 이걸 갚아주겠다는 말을 기다리면서도 사실은 연락을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쵸.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이거를 내가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모든 소비를 줄여가면서 그 거의 매 시간 돈과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반려빚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소설인데 네. 여기에 이제 선주라는 이름에 굉장히 좀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서브 캐릭터 같은 유쾌한 그런 네. 친구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태적이지만 되게 발랄하게 묘사가 되면서 하지만 무거운 이야기기는 해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자신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를 반려빚이라고 표현을 한다가 저한테는 여전히 좀 과감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읽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소설은 당사자의 자기가 붙인 이름인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소설에서도 앞서 잠깐 말했지만 반려빚이라는 말이 너 그 말 좀 그만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던 장면이 있어요.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과감하게 제목에 들어갔다는 것이나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게다가 그 서일이 나중에 되게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서 집에 살게 해달라고 또 그쵸. 부탁까지 하죠. 이혼 후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좀 어느새 좋아하게 된 김지연 작가의 그런 뭉치는 싱거운 유머 같은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장면들이 있으면서 이번에도 되게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왜냐면 사랑을 잃고 빚을 얻은 거니까 네, 그 상황을 굉장히 좀 그래도 현실의 발을 디디고는 이때 좀 훌훌한 느낌으로 좀 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담고 있어서 네, 이번 소설도 되게 재밌고 좀 김지연 작가 특유의 어떤 그런 능청스러움으로 되게 재밌게 잘 읽었어요. 네, 능청스러움이라는 저도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설은 저한테는 이 청년 세대의 공감 포인트가 다 녹아있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 또 요즘에 전세 사기 이런 것도 약간 들어가 있고 저는 첫 페이지부터 너무 좀 웃겼는데 거의 매 순간 이제 돈에 대해 생각하는 정연이 어떤 때 이제 돈을 생각하냐, 뭐 아침에 알람 끄면 10분 더 자고 택시를 타고 출근할까 돈 생각하고 뭐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오렌지를 살까 고민할 때 유튜브 중간 광고를 건너뛰며 프리미엄 구독을 할까 싶을 때도 돈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네.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정현이 아주 많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맘 편히 레드콤보 한 바리를 시켜 먹을 수 있는 정도면 됐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도 또 공감이 돼요. 물론 치킨을 먹으며 볼 왓챠를 정기 구독할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네. 소파도 좀 편하게 있으면 좋겠고 소파가 들어갈 집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그 번져가는 좀 사고의 흐름이 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 서술이었고 그 뒤에 어떤 정현이나 선주의 대화나 아니면 정현이 옛 그 연인 서희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라든지 본인의 좀 생각이 흐르면서 이런 게 그냥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생활 밀착형 청년 세대를 위한 네. 소설일까? 이런 생각이 약간 좀 들어서 이 소설 자체에 대한 뭐 주제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 사실은 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냥 읽어나가는 단편 읽는 약간 좀 소소한 재미 네. 같은 것을 좀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좀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작품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네. 김지연 작가 근데 작품 좋아하면 네. 그냥 이것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김지연 표란 느낌이 어딘가에 좀 찍혀있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이 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엄청 사랑스러웠는데 네. 이 반려비지 마치 왜 우리가 그 피로회복제 광고에서 네. 피로가 시각화된 것처럼 네. 이 반려비지라는 존재가 정연의 꿈에 나타나거든요. 어떤 인물처럼 네. 무슨 코트 깃도 세우고 짐도 싸는 잠깐 거실을 나와보라고요. 네, 뭔가 그리고 이게 너무 웃겼어요. 네. 빚을 다 갚게 된 후에 이제 반려비지 나와가지고 반려비준 정연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러는데 또 꿈에서 정연은 잠깐 생각하다가 우린 진작 헤어졌잖아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 반려비지 네, 참 그랬지 이러면서 짐을 싸는데 네. 아 이게 웃을 수가 없는 게 요즘 세대는 이 빚을 예전 세대 어르신들처럼 무조건 갚아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냥 동반하는 것. 갚을 수가 네, 없으니까. 삶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 빚이 정연에게는 전 연인과의 연결고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빚을 청산한다라는 건 그 구질구질한 연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기도 해서 이 헤어지자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딴 얘기인데 떠오른 게 어떤 방송인이 최근에 제가 그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이건 진짜 농담이에요. 네. 친구들 중에 뭐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고민 상담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얘기한대요. 그래? 그럼 나한테 1억만 줘봐. 그럼 다들 왜? 라고 한대요. 그러면 너 죽고 싶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농담으로 이제 네. 그 상황을 모면한다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돈이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네. 좀 씁쓸한 그래서 여기서 정연도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빚은 갚아야 내 가족에게
내가 안 쪽팔리지. 빚이 있다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전 많이 봤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내 사후에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라는 거를 내 가족과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알량한 뭔가 사실 진짜 죽으면 다 의미 없는 건데 네. 사후까지도 생각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마지막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았어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당연히 빚은 갚는 게 최고긴 하지만 어떤 빚이라는 게 지금 시대의 주영님 말씀처럼 특히나 젊은 세대에게는 동반의 한 요소. 저도 대학생들이 그냥 그 생활비 대출하는 것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300만 원 뭐 이런 거. 맞아요. 카카오 대출 이런 거. 네. 그냥 학자금 대출은 저도 엄청 받았고 이게 빚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모두가 진짜 다들 하나씩 이상은 갖고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 전세대란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웃기다, 재밌다, 사랑스럽다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진짜 헤어졌잖아 라고 하고 빚을 가져간 상태 그리고 마침내 영이 된 기분이라고 했을 때 그저 영인 채로 오래 있고 싶었다라는 것도 좀 허하다? 왜냐하면 리셋의 의미도 있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네. 것도 그러니까 있고. 플러스 되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영인 네. 채로 그게 참 네. 정연이 이제 빚을 다 갚았을 때 선택한 건 그 달 받은 월급으로 다음 달 사는 진짜 그 한 달 살이에 그걸 반복하겠다라는 의지였던 거잖아요. 네. 모아둔 돈 다 싹 넣어놓고 그 영인 채로만 살 수 있는 게 오래 가기를 바라는 네, 그런 마음도 들고 좀 그냥 재미있게 읽긴 했는데 마지막도 되게 사랑스럽다고 막 상상되잖아요. 그런 네. 애니메이션처럼 네. 요즘 의인화되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참 구구절절하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구구절절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 약간 공감되는 그 찌질한 감정인데 그 서일이 자기한테 빚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헤어진 다음에 결혼까지 했으면서 뻔뻔하게 찾아와가지고 네. 너네 집에서 좀 며칠 살면 안 돼 이랬을 때 얘가 네. 정현이 약간 거절 너무 마음속으로는 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만나니까 이 서일이 너무 좋고 근데 막 서일이 막 손 내밀면 손 잡고 싶은 이 마음이 또 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인지 드라마 보듯이 네. 아유 쟤 또 저런다 근데 쟤가 참 나갔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면서 소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연이 이입되는 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주라는 친구 캐릭터도 그렇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약간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빚은 언젠가 갚을 수 있다라는 생각,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뭐 되게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한 너무 깊고 절망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이 소설에 오히려 좀 그 뒷맛을 더 남게 해주는 그런 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문학과 사회 2023년 여름호에 실린 김혜진 소설 푸른색 루비콘과 김지연 소설 반려빚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황인찬 시인과 함께하는 특집 요즘 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김지연 소설 반려빚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려빚은 정현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정현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말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을 수 있는 꿈이라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됐다. 우린 진작 헤어졌잖아. 반려빚은 잠시 정현의 말을 곰곰 생각해 보는 듯 했다. 참 그랬지. 반려빚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코트깃을 세우고 현관에 서서 정현과 작별 인사를 했다. 반려빚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정현을 떠났다. 정현 역시 현관에 오래 서 있지 않았다. 찬장에서 소금을 꺼내와 현관 밖에 팍팍 뿌렸고 문이 닫히자마자 걸쇠를 단단히 걸어 잠갔다.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꿈속에서 정현은 마냥 홀가분했고 깨어서도 그랬다. 마침내 영이 된 기분. 정현은 그 이상을 바라는 것도 이상하게 무섭기만 해서 그저 영인 채로 오래 있고 싶었다.